안녕하세요. 수학 공부의 바른 시작 21세기 파스칼 나의 하버드 수학 시간 저자 정광근입니다. 오늘은 자율주행에 사용되어지는 수학적 개념들을 공부해보고 이런 개념들이 이래서 필요하구나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몇 편의 영상을 가지고 자율주행의 필요 그리고 궁극에는 이 자율주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개발되고 발전되어 온 기술들과 앞으로 해결해야 할 자율주행 기술들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대로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께 이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수학적 개념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율주행, 즉 사람의 개입이 없이 스스로가 운전하는 자동차, 이런 종류의 기가 막힌 기계들을 만들어내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조금 더 좁혀서 질문하면 우리가 이런 머신에게 어떤 걸 가르쳐야 이놈들이 우리처럼 자연스럽게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가 운전을 어떻게 배웠는지를 생각해보면 힌트를 조금 찾을 수 있습니다. 즉, 날 살펴보면 뭘 가르칠지를 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제 책과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고마운 한 분이랑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인간공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 공학도이셨는데 이분이 전공하시는 인간공학은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없던 학과라 처음엔 생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율주행에 관한 연구과제를 하고 있다는 걸 들으면서 인간공학이 어떤 부분을 연구하는 공학인지 조금 감이 왔습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엄청난 기술로 기계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예컨대 하늘을 나는 비행기,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사람들이 수십 명이 삽을 들고 파도 며칠이 걸릴 일을 단 하루 만에 끝내버리는 중장비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정교한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들 등등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기계들을 만드는 걸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학도들이었죠. 그리고 인간 자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심리학이나 철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연구하는 분야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열릴 새로운 세상은 인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기술을 접목시키는 시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간공학은 인간의 감정, 직관, 지능 등을 연구하는 심리학을 포함한 사회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간을 다방면으로 심도 있게 관찰하고 그동안 축적된 인간 경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인간의 편리, 그리고 더 나아가 풍요와 번영에 도움을 주는 물건 혹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공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의 기계들은 인간의 한계, 주로 육체적 한계죠. 즉 한정된 근력, 지속적 근로로 인한 피로, 집중력 저하로 인한 불량률 증가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었다면 이제는 인간이 하던 일상의 일을 공학적 도구들을 이용해 훨씬 효과적으로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인간 중심적인 기계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자동차나 비행기 그리고 중장비 시장보다 훨씬 크죠. 즉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로봇팔들은 자동차 공장이나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장에서만 사용되지 딴 곳에서 사용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니터 스크린의 쇼핑 아이템을 바라보는 그 눈동자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템을 수집 분석해 마우스를 내려가는 동안 아래 화면의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내용 중심으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바꿔주는 소위 말해 오토 웹 에디팅 머신이 있다면 이 머신의 수요는 인터넷 사용자만큼 늘어나겠죠? 실로 엄청난 시장입니다. 사실 전자책을 읽는 독자의 리딩 실력에 따라 단어나 표현의 수준을 바꾸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부터 내용은 유지가 되어 있지만 훨씬 쉽게 읽을 수 있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알고리즘이 이미 개발되어 있고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즉 어려운 셰익스피어 책도 읽는 독자에 따라 내용은 그대로지만 단어나 표현의 수준을 바꾸어 독자 맞춤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인간공학의 결정체인 자율주행에서 사용되는 수학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이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다 보면 생소한 수학적 용어들이 나올 텐데 처음에는 그냥 그 단어를 소리내어 읽고 이런 용어가 있구나 정도만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부분의 수학적 용어들이 이미 학창시절 혹은 수학 수업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본 단어들이기에 이게 뭐였지? 라며 힘들게 기억을 더듬어 가지 마시고 그냥 맞아, 수학 시간에 이런 비슷한 단어들을 들어봤어 정도면 충분합니다. 수학은 언어입니다. 낯선 언어를 처음 접하면 뜻을 이해하고 의미를 알기는커녕 소리내어 읽는 것도 힘듭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 이름, 특히 만나는 사람들의 성, last name이라고 하죠. 이 성을 부르는 것이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이 성을 들으면 발음은 웬만큼 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어느 쪽 혈통의 사람이구나 정도를 알 수 있는 단계로 발전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첫 시작은 그냥 발음하시고 이런 단어가 있구나
정도면 충분하고 제 설명을 들으시다 보면 그 개념이 이런 뜻이고 이렇게 응용되어지는구나 하고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필요를 확인하고 완성도 높은 먼시를 만들어내려면 기술을 집약 발전시켜야겠죠? 그 기술은 수학적으로 정의되고 정리되어져야만 일반적으로 응용과 발전이 가능해집니다. 이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수학적 개념과 그 개념을 이용한 공학적 도구들은 정말 수도 없이 많지만 다 다루어 볼 수 없기에 오늘은 간단하게 자율주행 첫 단계인 관찰, 분석, 그리고 학습,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학습 결과를 이용해 실행하게 되는 예측과 적용으로 나누어 이 과정에 이용되어지는 몇 가지의 수학적 개념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거대한 기술이 몇 편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모두 설명되어질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이 영상의 목적은 이런 수학 개념들이 자율주행에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느끼며 수학의 쓸모를 확인하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혹시 실제로 자율주행 차량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 생겨날 수 있다면 더없이 감사한 일이고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사실 사방에서 움직이는 물체들을 봅니다. 저 앞 횡단보도를 향해 걸어가는 학생들, 반대편 차선에서 빠르게 내 방향으로 다가오는 자동차, 그리고 내가 앞질러 지나가면서 보게 되는 내 오른쪽 옆에 오토바이를 탄 아저씨까지 참 다양한 시각적 정보들이 내 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움직이는 물체들은 모두 방향과 속도를 가집니다. 이 방향과 속도를 갖는 수학적 개념이 벡터입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이 자동차는 주변에 있는 모든 물체의 움직임을 관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움직이는 물체의 경로도 파악해야 합니다. 자, 그럼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장비들, 즉 카메라, 음파 탐지 장치, 전자파를 쏘고 그 전자파가 물체에 부딪혀 돌아오는 반사파를 탐지하는 레이더, 레이저를 쏘아 감지하는 라이다 등등 많은 장비를 이용해 들어온 위치와 시각 정보를 분석해 움직이는 물체인지 정지해 있는 물체인지 혹은 움직인다면 어떤 방향으로 얼마의 속도로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움직이는 물체를 정의하는 벡터와 내가 중심이 될 때 그 움직이는 물체가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극좌표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벡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벡터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죠? 이 벡터라는 게 방향과 크기를 갖는 어떤 값을 의미합니다. 보통 벡터는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하는데요. 자, 요거를 테일, 꼬리 부분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헤드 부분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지금 가고 있죠. 그런데 얘가 가지고 있는 방향은 각도로 설명하고요. 그리고 이 화살표의 길이에 따라서 얘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같은 방향이고 이 화살표의 길이가 이 길이보다 딱 2배인 녀석은 2배 속도로 달리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녀석의 방향은 이 꼬리 부분을 중심으로 X축과 Y축을 만든 다음 이 X축과 이 벡터와의 각을 구해서 이 각으로 이 벡터의 방향을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교차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가 이렇게 이 교차로 진입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시각 정보들이 막 들어오겠죠. 주위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실제로 운전할 때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지금 뭘 해보려고 그러냐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녀석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좌표 평면계에서 로타리를 중심으로 제가 여기 있고 이 로타리로 한시 방향에서 이렇게 교차로로 진입하고 있는 이 자동차의 벡터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벡터에 관련된 영상들을 살펴보시다 보면 아주 간단하게 헤드의 좌표 XY에서 꼬리를 빼면 벡터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개념들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화살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을 때 제가 그 차를 관찰하는 순간의 시간을 0이라고 놓죠. 그리고 1초 후에 얘가 요만큼의 거리를 갔습니다. 그럼 얘의 속도는 요 길이 분의 1초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벡터를 시간을 매개변수로 하는 값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동차를 관찰했을 때 위치가 x0, y0라고 하면 당연히 그 좌표는 3,3이겠죠. 그리고 이 녀석은 1초 동안 x좌표는 왼쪽으로 1.5만큼 이동했고 y좌표는 아래로 1.2만큼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보면 x좌표는 3이라는 점에서 시작해서 1.5까지 가려면 그러죠? 1.5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y는 어떻게 됩니까?
3에서부터 시작해서 1.8까지 가려면 1초 동안 1.2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1.5와 1.2가 기울기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기울기냐면 이 직선,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 보이시죠? 예, 이 직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은 당연히 기울기와 y절편을 갖습니다.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에 있는 y값의 증가량과 x값의 증가량이 바로 이 벡터의 방향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써 있으면 이 말은 아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벡터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벡터는 여기에 있으나 여기에 있으나 혹은 여기에 있으나 벡터 값은 같습니다. 즉 방향이 같다는 얘기죠. 크기와. 이렇게 정해진 벡터는 얘가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동일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경로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경로 위에 있는 물체들은 여기로 통해서 교차로를 진입한다라는 이 식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 두 개를 시간값을 매개로 해서 정리해서 풀면요. x와 y에 대한 함수가 나오는데 이게 이 직선, 즉 이 차선 위에서 달리는 자동차의 위치를 바로바로 시간별로 알 수 있는 궤적을 나타내는 방정식이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들을 표현할 때 벡터는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벡터를 이용해서 그 벡터의 수치값으로 움직이는 모든 물체들을 t, 시간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매개 변수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극좌표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필수적으로 가르치는 개념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 좌표계를 사용합니다. x축과 y축이 있는 좌표계를 이용해서 이 점을 3,4라고 표현합니다. 아, 그러면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올라간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극좌표계는요. 여기가 제가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부터 이 녀석 거리와 방향을 바로 정보로 제공해 주는 것이 이 극좌표계인데요. 보통 우리가 좌표평면에서는 x, y로 표현하는 것을 이 극좌표계에서는 r, 세타로 표현합니다. 이 r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위치에서부터 이 물체가 있는 것까지의 거리를 말하고요. 세타는 방향을 말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4가 있는데 요 길이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여기도 또 피타고라스 할아버지가 쓰입니다. 자, 요 길이가 3이고요. 요 길이가 4니까 여기는 5겠죠. 예, x제곱이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니까 9, 16, 25가 돼서 x는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 그러면 이제 r 값은 찾았습니다. 자, 이제 이 세타를 찾아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삼각함수가 들어갑니다. 자, 탄젠트 세타. 여기가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는 뭐죠? 이 길이가 4고 이 길이가 3이니까 4 오브 3라고 나오나요? 그러면 여기서 비율을 알 때 그 비율을 만들어내는 각을 찾아주는 것이 이 탄젠트의 역함수인 이 아크 탄젠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계산기를 사용해서 이 각을 구하게 되면 제 계산기는 53.13도라고 가르쳐 줍니다. 아, 그러니까 53.13도 이렇게 표현하면 극좌표계가 되는데요. 3,4라고 하면 대충 어디쯤 있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 녀석의 위치와 거리를 바로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극좌표계를 사용하게 되면요. 이 녀석과 내 위치와의 거리를 바로 알 수 있고 그리고 어느 방향에서 내게로 오는지 아니면 내게서 멀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007 영화를 보시면서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막 여기서 띵 하고 나타나고 또 좀 있다가 또 띵 하고 이렇게 움직이죠. 화면을 들으면 적기가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레이더 병이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얘가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이미 이 시스템 상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 레이더가 이렇게 생긴 놈이 막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늘 이렇게 막 뱅글뱅글 돌아가죠. 예, 이렇게 돌아가면서 반사되어 오는 정보를 이용해서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위치가 이렇게 바뀐다는 걸 알죠. 그럼 거리입니다. 그러면 이 거리를 한 바퀴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걸로 나누면 이 물체에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죠. 속도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해서
이 각을 구하면 방향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 설치되어 있는 많은 장비를 통해서 정보를 분석해서 인공지능 운전자가 자동차에게 명령을 내리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정보를 분석해서 상황을 판단하기 전에 혹 선행되어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마치 운전을 실제 도로에서 하기 전에 필기 시험을 치르듯 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와 다양한 경험들을 학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죠. 지금까지 확보된 수많은 운전과 관련된 정보들을 분석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일이 정해져 있다면 인공지능 운전수가 운전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인류는 100년 넘게 자동차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너무도 많은 자동차와 관련된 빅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쉬운 예로 졸음운전은 위험하다. 앞차와의 거리는 어느 정도면 좋다. 차선을 바꿀 때 사각지대에 있는 자동차를 고개를 돌려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같은 데이터를 입력해 학습시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 인공지능 패러리걸에게 많은 판례들을 기억시켜 어떤 재판을 준비하는 법조인에게 유사한 판례를 순식간에 찾아줘서 미리 재판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쉬워진 요즘입니다. 그럼 이 과거의 데이터, 사실 모든 데이터는 과거의 것들이죠. 아무튼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내가 알고 싶은 상관관계 혹은 인과관계를 알아내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베이지 이론에 들어있습니다. 사실 연구하는 교수님들이나 학자분들은 알고 싶은 인과관계를 실험을 통해 알아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실험 자체를 할 수 없을 때가 많죠. 가령 예를 들어 우리는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담배를 피면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보다 몇 배 더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계량화된 수치를 의사 선생님들의 설명을 통해 듣곤 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들이 담배와 폐암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담배 피는 실험군과 담배 피지 않는 실험군을 나누어서 오랜 시간 관찰해 담배와 폐암의 상관관계를 알아냈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실험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내가 담배를 앞으로 얼마씩 몇 년 동안 피워 폐암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알아보자고 부탁할 수 있나요? 아마 이런 부탁을 했다간 따귀를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알아냈냐? 이 질문입니다. 그건 바로 폐암에 걸린 사람들을 조사해서 알아낸 것이죠. 폐암에 걸려 병원에 온 사람에게 흡연 여부를 물어보고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를 역으로 추적해 들어간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운전 습관과 사고의 상관관계를 알고 싶다. 그럼 그걸 알고 싶어서 일부러 졸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몇 시간씩 운전시켜서 사고 확률을 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이 경우에도 사고 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졸음운전 여부를 확인함으로 인해서 졸음운전과 사고의 상관관계를 수량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곳에 사용된 수학적 개념이 베이지 이론입니다. 이런 이유로 베이지 이론은 확률론을 배울 때 반드시 배우게 됩니다. 자율주행을 수행하는 인공지능은 이 베이지 이론을 사용해 어떤 상황과 운전 습관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확률적으로 계산하고 머신러닝을 통해 그 확률 값들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이런 각각의 상황들이 다양하게 한꺼번에 일어났을 때의 반응을 딥러닝을 통해 안전뿐만 아니라 법과 윤리적인 상황도 포함해 통합적으로 최적의 반응을 유도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베이지 이론을 예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베이지 이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가지고 실제 이 베이지 정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와 있죠. 이게 아주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이런 뜻입니다.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조건부 확률은 B가 일어났을 때 A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거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파킹장에 SUV와 세단 두 종류의 자동차만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SUV도 하얀색 차와 까만색 차만 있고 세단도 하얀색 차와 검정 차량만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검정 차량 SUV. 그럼 뭡니까? 검정 차량을 찾는데 SUV 중에서만 검정 차량일 확률이죠. 그러면 이거는 검정 차량을 세단과 SUV를 합쳐서 구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은 SUV 중에서 검정 차량이 있는 확률을 구하는 것이니까 전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이 파킹장에 SUV 자동차가 몇 대가 있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뭐냐면 그 SUV 중에서 검정색은 몇 개냐. 그렇게 해서 구하면 파킹장에 있는 차가 SUV인데 그 SUV가 검정색일 확률이 뭐냐.
이런 걸 구할 때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이 녀석이 뭘 말하는 건지 아셨으니까 베이스 정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런 뜻입니다. B의 조건일 때 A sub K1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거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막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완전히 쪼개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흡연과 폐암의 관계를 설명해서 여러분들께서 영상이 좀 불편해질 수도 있는데 예전에 저도 흡연자였습니다. 예전에 흡연자에서 금연자가 된 저로서 금연의 중요성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예를 드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자, 이렇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폐암에 걸린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이죠. 이건 얼마든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참 나쁜 암이 와서 이렇게 병원에 찾아오셨어요. 검진을 해보니까 폐암 2기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흡연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죠.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폐암에 걸린 그룹 중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이렇게 나눴죠. 그 다음에 그냥 병원에 찾아오시는데 다른 일로 오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흡연하시는지 아닌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총 12명의 폐암에 걸린 환자분들께 여쭤봤고 또 걸리지 않은 10명의 분에게 여쭤봤더니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질문은 이거죠. 두 그룹 중에 한 그룹에서 한 사람을 임의로 선택해 질문했더니 그 사람이 흡연자인데 이 사람이 폐암에 걸린 그룹에 속할 확률은 얼마입니까?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흡연자인데 그분이 폐암에 걸린 그룹에 있을 확률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흡연자는 폐암에 걸리는 그룹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데이터에 보면 임의로 선택한다고 했기 때문에 A를 선택할 수 있는 확률과 B, 즉 이 두 그룹에서 어떤 그룹을 선택할지는 2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A 그룹 안에는 총 12분이 있는데 그 12명의 사람 중에 10명이 흡연자고 2사람이 비흡연자입니다. 반면에 폐암에 걸리지 않는 그룹, B그룹이죠. 이 B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4명이 흡연자고 6명이 비흡연자입니다. 총 10명 중에.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흡연자 중에서 폐암에 걸린 사람들.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눠서 폐암이 걸리는지 아닌지를 실험해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중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과 안 피는 사람의 데이터를 가지고 흡연이 폐암에 미치는 영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시죠. 흡연한 분들 중에 폐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 그러면 흡연자들 중에서 폐암에 걸린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흡연하신 분들 중에 폐암에 걸린 그룹과 흡연하신 분들 중에 폐암에 걸리지 않은 그룹을 더해야 전체 흡연자가 나오겠죠. 그 흡연자 중에서 불행히도 폐암에 걸린 분들의 확률을 찾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요. 여기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얘가 앞에 있는 조건부 확률에 의해서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이런 거였습니다. 얘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A와 B의 교집합은 PB에다가 PANB를 쓴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이 녀석은 PA의 PA와 B의 교집합과 또 동일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결국은 이 형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는 흡연자 중에서 폐암에 걸린 사람을 확인하는데 이제 이게 바뀌었습니다. 폐암에 걸린 분들 중에서 흡연하신 분들과 걸리지 않은 분들 중에서 흡연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역으로 추적해서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는 게 보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면 어떤 확률의 결과값이 나오냐면 전체 37 중에 25, 약 67.56%가 흡연자 중에서 암에 걸린 사람의 확률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비흡연자 중에서 암에 걸리는 확률을 구해보면 얼마나 크게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완벽하고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수집된 정보들을 계속해서 분석합니다. 그렇게 분석해서 내가 이런 행위로 운전을 했을 때 이것이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얼마인지를 기존에 그런 사고를 당했던 사람들에게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그게 빅데이터죠. 그 엄청나게 수집된 빅데이터를 이 베이즈 이론을 이용해서 그 행위와 사고의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심지어 이 베이즈 정리를 이용하면 흡연자를 하루에 피는 담배량으로 세분화해서 흡연자 그룹을 나누어서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를 확률값으로 알 수 있죠. 하루에 반갑 태우는 사람들, 한갑, 두갑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높은 확률로 폐암에 걸리는지를 조사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운전을 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의 인과관계를 이 베이즈 정리를 이용해서 그동안에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충분히 학습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움직이는 물체를 표현하는 벡터, 우리 중심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물체의 위치와 움직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극좌표계, 그리고 수많은 과거 데이터를 분석, 학습해서 인공지능에게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최적의 정답을 가르치는 필수 도구인 베이즈 이론 등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모아진 정보를 이용해서 학습된 연산을 통한 결과를 찾아내고 그 결과를 명령해서 운전하게끔 하는 과정에 쓰이는 두 가지 수학적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엔 출판사에서 제공한 이 예제, 이 연립방정식 분야에서 제공한 이 예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2차 연립방정식을 자율주행에 사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 지금 연산들은 우리는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 손으로 풀지만 자율주행 운전자에게 명령하죠. 그리고 잘 셋업된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율주행 차량은 이 값을 삽시간에 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속 40km로 자율주행 중인 자동차가 50m 전방에 있는 과속 방지턱을 사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지했죠. 일정하게 이제 속도를 줄여서 시속 20km로 자연스럽게 과속 방지턱을 넘으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부터 어떤 정도의 속도로 속력을 줄여 나가야 20km 속도로 자연스럽게 과속 방지턱을 넘는지, 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여 나가면 몇 초 후에 그 과속 방지턱을 지나게 되는 이런 값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물리에 대한 기본 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초기 속도는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를 통해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그리고 나중 속도는 셋업되어 있는 겁니다. 요 정도의 속도로 지나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속도를 A, 시간을 T, 그리고 이 사인을 본 곳에서부터 가속 방지턱까지 50m라고 셋업을 하면 우리가 이런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시간을 주어졌을 때 그 시간에 대한 위치를 가르쳐주는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 함수가 됩니다.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를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들은 이제 물리 시간에 좀 배우게 되는데, 각각 수집된 정보들을 미리 셋업된 식에다가 집어넣고 얘를 삽시간에 풀어버리는 거죠. 자, 이 식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50은 3.6분의 40t 더하기 2분의 1의 at 곱하기 t, 이렇게 바꿀 수 있죠. at 제곱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at를 계산해서, 아까 at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at는 마이너스 3.6분의 2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녀석을 여기다가 통째로 집어넣으면 이제 t에 대한 함수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 t가 6이라는 값을 딱 구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요 식에다가 집어넣을까요? 그렇죠?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A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 실제 명령을 내립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은. 자, 지금부터 초속 0.925m/s으로 속도를 줄여나가고, 그렇게 줄여나가면 6초 후에 과속 방지턱을 지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여나가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제 경고음을 줄 수도 있는 이런 식으로 응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미래출판사, 제가 지금 고등학교 수학을 공통 부분을 설명할 때 사용하고 있는 이 미래출판사에서 만들어주신 고등학교 수학에서 나온 예제이고요. 여기 출처가 밝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퀴즈 티어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막 영어랑 수학이 막 섞여져 나오시면 황당하시죠? 예, 그렇지만 뜯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g of x라는 함수가요, f of x와 h of x의 사이에 껴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샌드위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얘가 f of x 함수고 얘가 h of x 함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공간 안을 달리는 자동차의 궤적을 나타내는 함수가 g of x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스퀴드 티어럼을 이용해서 이 f of x와 h of x를 컨트롤함으로 인해서 이 공간 안을 움직이는 g of x, 즉
자율주행 차량의 경로가 이 밖으로 이탈되어지지 않을 수 있게끔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바운더리를 함수로 설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 내용이 뭔지는 아시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이 스퀴즈 디어럼을 이용해서 이 왼쪽 바운더리와 오른쪽 바운더리를 어떤 함수로 정의해버리고 이 g of x가 얘보다는 항상 크고 얘보다는 항상 작다라는 식으로 락을 걸어줘 버리면, 잠궈버리면 결국은 이 g of x는 이 라인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식으로 주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스퀴즈 디어럼은 사실 중요합니다. 예전에 우주시대 때 우주선과 우주정거장이 도킹할 때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엄청난 고난이도의 기술인데 우주정거장과 우주선을 도킹하는데도 이 스퀴즈 디어럼이 사용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끝으로 자율주행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또 어떻게 수학적으로 해결해 나가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 차량이 되기 전에는 자율주행 차량과 사람 운전자 사이에서 사고가 났을 때 누구의 책임인지를 가려내야 합니다. 이때도 책임 소재를 수치화하는 이론이 나와 있는데 이건 역시 수학적 접근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정보의 수집은 더 많은 연산을 요구하고 자율주행 인공지능이 정확하고 빠른 판단을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즉, 인공지능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간략하고 명료할수록 좋다는 것이죠. 실제 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엄청난 시각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2차원 카메라 렌즈로 들어오는 3차원 공간을 읽고 해석하는 데이터는 실제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화단으로 나누어진 중앙 분리대 건너편에 있는 차량들 정보를 어떻게 내 주행 경로에서 생략시키고 내 머리 위를 달리는 고가도로 위의 상황을 어떻게 하면 무시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을까요? 고가도로를 가로질러 지나가는 자동차를 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운전하면서 그런 것까지 걱정하면서 운전할 수가 없지요. 하물며 이런 것들까지 CPU에게 정보를 줘서 부담을 준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때 사용되어지는 개념이 바로 영어로 타폴라지라고 하는 위상수학 분야입니다. 위상수학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공간 속의 점, 선, 면 및 위치 등에 관하여 양이나 크기와는 별개로 형상이나 위치 관계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도너츠와 컵은 같은 위상 공간 안의 구조들이다.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사실 위상수학은 쉽지 않은 수학 분야입니다. 그런데 요즘 부쩍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자율주행에 엄청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차와 아주 가까이 있지만 내 머리 위 고가도로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대한 움직임은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달리는 도로와 내 위에 있는 고가도로를 가로질러 내 차를 지나가는 차들은 좁은 의미에서 다른 위상 공간에 있는 구조물들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좁은 공간에서는 만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시해도 되는 것이죠. 이렇게 위상수학을 이용해 내가 추적 관찰해야 하는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을 나누면 컴퓨터에게 정말 엄청나게 일을 줄여줄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빠르게 바른 판단을 내리는데 실로 엄청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정말 너무도 많은 수학적 개념들과 공학적 개념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이 자율주행의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몇 가지의 수학적 개념들로 절대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목적은 수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 기술에 접목되어지고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 인해 여러분들에게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한 동기를 부여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은 꼭 아셔야 됩니다. 미분방정식을 풀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미분방정식이 뭐에 쓰이는지 정도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언어를 안다고 해서 시를 쓰고 수필을 쓰고 엄청난 법률적 용어들을 나열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소한 그 언어를 통해 소통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수학이라는 언어를 앞으로 접하게 되시는 수없이 많은 새로운 용어들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정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니 수학을 싫어하시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잘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모두들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